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엄청난 규모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놀라운 것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과학 연구 이런 투자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그리고 저 텍사스 미국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혁신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유형의 결과로서 지금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지는데 사실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난 한 30년 내내 실리콘밸리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애플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AI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꿔놓는 새로운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뭐가 있나? 터가 좋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리콘밸리는 상당히 반항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좀 다른 체계가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돈이 넘쳐나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는 동네가 됐습니다만 분명히 이 동네는 과거에 어떤 다른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때마침 최근에 재미있는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이 AI와 실리콘밸리의 반문화. 이 반문화 아니고요. 반문화, 안티죠. 안티컬처. 그러니까 뭔가 AI와 실리콘밸리를 연결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일반적이지 않은 이제 반문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한번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김욱진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나 이분 아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에이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던 코트라에 다니시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는 코트라에서 지금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고요. 제가 다니는 기관은 이제 해외 근무를 주기적으로 하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2013년부터 18년까지는 5년 동안 이제 이란 테헤란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근무를 좀 하면서 그 근무 경험과 좀 생각 과 뭐 연구와 탐구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작업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근무가 끝나고는 이란 표류기라는 책을 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근무가 끝난 지는 조금 되긴 했지만 좀 후속 연구를 같이 좀 병행을 해서 네. 근래에 한 달 전에 나온 AI와 실리콘밸리의 반문화라는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됐습니다. 야, 이 본인이 했던 일, 본인이 경험했던 사실을 하나 마무리 지을 때마다 책으로 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차장님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 작은 포부를 계속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어디가 되실지 네. 궁금한데 어쨌든 실리콘밸리 이야기 좀 해보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AI, 뭐 모든 정보통신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 등장을 했고 확산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3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동네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을 텐데 딱 그냥 그 동네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이런 기술이 처음 발현한 곳이 어디냐를 따져보면은 사실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의 첫 이제 효시는 UCLA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SRI, 그러니까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패킷 교환을 한 걸 시작으로 보는데 그게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인터넷의 효시였고 그때 왔다가 이제 오간 어떤 메시지는 로그인이었는데 LOGIN이 다 이제 가지 못해서 LO까지만 이제 갔던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인터넷이 이렇게 크게 확장될 수 있었던 이제 어떤 계기 중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TCP/IP라고 해서 혼잡 지역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처음 이제 구현을 했던 게 UC 버클리 대학의 로렌스 연구소라는 곳과 그 본교의 건물관에 또 교신이 있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그 특정한 기술이 가장 먼저 발현하는 게 대부분 실리콘밸리 지역이 맞고 그리고 AI 시대에 또 AI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사실 1950년대입니다. 1956년도에 이제 동부의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이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두 개의 연구소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SRI라는 연구소가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SAIL 그러니까 스탠포드 인공지능 이제 연구소였는데 이 두 가지 이 연구의 어떤 주축 같은 것들이 과연 인간과 기계,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사실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빨리 구현될 거라는 또 생각을 가진 게 한 연구 집단의 어떤 그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동네다라고 생각은 이제 되어지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다들 새로운 것을 원하죠. 뭔가 새로운 거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루에 수십 번도 이제 더 듣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 통념을 이제 개량이 아니고 맞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으로 이제 훅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통념도 깨야 되고 또 그런 거 해봐라고 또 도와주는 또 문화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기반들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실리콘밸리,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옛날부터 있던 동네기는 당연히 합니다만 뭐 굳이 거슬러 올라가 봐도 글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도부터 이제 뭐 군수 산업이나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던 이제 그 동네인데 따지고 보면 100년 안 된 동네란 말이죠.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통념을 뒤엎는 문화, 뭐 뭔가 반항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적이라고 지금도 좀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어떤 반문화적인 이 흐름을 언급하기 전에 사실 실리콘밸리라는 이제 말 자체가 등장한 건 1971년도입니다. 사실 이 71년. 개념이나 어떤 용어가 등장한 건 그때지만 보통 그 현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실리콘밸리라는 그 지역의 태동을 이제 HP의 이제 창립으로 이제 보는데 그게 네. 193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조금 안 되는 시절부터 이제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부터가 사실은 좀 이제 통념에 반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의 주류는 이제 미국 동부였습니다. 뭐 그렇죠. 뉴욕이든지 보스턴이든지 이런 매사추세츠 잘난 척하는 동부. 맞습니다. 동부였는데 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공과 대학장이었던 프레드 터먼 박사가 있습니다. 이 프레드 터먼 박사는 사실 한국과도 좀 인연이 있어서 카이스트의 설립을 이제 기초 연구 보고서를 해서 이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한국의 어떤 보고서를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방향을 이제 잡아준 분이고 네네. 사실 별칭 중 하나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는 분인데 이 터먼 박사가 자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 석사 박사를 하고 다시 동부로 가서 자꾸 직업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서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좀 빌려줄 테니 돈을 구해다 줄 테니 여기서 뭔가를 하나를 해봐라. 그래서 그 HP가 이제 슐렛 패커드가 처음 시작한 그 차고지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적지로 지정을 해서 실리콘밸리의 발상지라는 이제 사적지가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시작 자체부터가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이 처음부터 태생부터 굉장히 뭐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막 아주 넘쳐나는 자원이 있었던 곳은 아니고 어떻게 네네. 보면 좀 불모지 같은 데서 새롭게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좀 주류와는 당시에 거리가 있었던 동네가 주류로 이제 도약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서부터 좀 개김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한 1940년대, 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실리콘밸리 하면은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컴퓨터, 특히 개인용 애플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 컴퓨터 역사라는 것을 보면은 뭐 1960년대나 50년대 처음 등장했던 컴퓨터를 보면 거대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뭐 국가적인 통계를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료주의 통제 맞습니다. 수단으로서의 어떤 빠른 계산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개인의 표현과 해방을 상징하는 것으로 됐나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하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떤 이유였을까요?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50년대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이제 방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그 기계로 보통 상상을 했고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뭐 IBM이라든가 그리고 DEC 이제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동부에서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이런 컴퓨터라는 게 굳이 집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DEC의 회장인 창립자인 케네스 올슨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이제 어떤 희대의 망언을 한 걸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기계라는 것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이 어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주의를 상징하는 하나의 매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940년대 중후반부터 50년대에 미국 사회를 좀 휩쓸었던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이게 기술과 기계와 연결됐던 건 아니고 1940년대 후반에 그 미국의 동부 출신의 젊은이들이 명문 대학생들이
지금 세상은 뭔가 잘못돼 있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고 오. 이거를 다시 한번 되살릴 어떤 흐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문학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시 운동을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비트 문학, 비트 문학. 비트닉 뭐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학교에서 당연히 이제 찍히면서 뭐 정학을 당하고 퇴학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거지가 필요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앨런 긴스버그니 잭 케루악이니 뭐 윌리엄 버로스니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받아줬던 어떤 동네가 샌프란시스코였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50년대 60년대 어떤 그 비트 문학 그리고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읽어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근데 때마침 이제 미국 서부 쪽으로 이제 뭐 냉전도 나중에 등장을 하면서 많은 어떤 자원과 자금 그리고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서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프레드 터먼 박사도 계속 연구 자금을 따러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기술과 뭐 반도체의 중심으로 이제 우뚝 서면서 이 젊은이들이 이런 컴퓨터라는 게 소형화되고 개인화되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구와 어떤 이런 사상의 결합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애플과 같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제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제 동네 형님들 사이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이걸 좀 개인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떠들다가 보면 야 그래도 만들려는 부품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뭐 있어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그걸 넉넉하게 그 뒤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이제 휴렛 패커드의 맞습니다. 패커드 아저씨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이 실리콘밸리 과거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만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무쿠지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 이제 그 호러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젊은 시절은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됐고 나의 생각이 바뀌었고 뭐 이야기 나오는데 마침 이제 이 보여주신 이 이번에 써주신 AI와 실리콘밸리 이제 반문화에서도 이 책이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책 나중에 한번 조금 읽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2004년도죠.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문구로 마무리를 하는데 20년이 벌써 지났군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그 문구가 굉장히 강렬하고 많은 젊은이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한테 남아 있는데 이건 사실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홀 얼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당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반문화 세대를 엮어줬던 하나의 그 카탈로그 이제 무크지 아니면 교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잡지가 한 3년 만에 폐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달했던 메시지가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였고 이게 그 70년대판 페이퍼백 구글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게 잡스의 표현이었고 그 잡지는 부제가 이제 Access to Tools 도구로 가는 통로라는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구를 활용해서 이걸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창립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었고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뭐 DIY 문화라고 하죠. 이제 네네. 직접 만들어보고 차고에서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강한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스튜어트 브랜드고 그리고 스튜어트 브랜드는 지금 이제 노인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때 나이 활동을 많으시죠. 했으니까 예. 그랬는데도 2018년도일 텐데 유럽에서 있었던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의 특별 또 연사로 초청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이분이 어떤 이 지금의 기술 시대를 이끌어온 어떤 초창기에 영감을 제공해 준 분이다라는 이제 경의를 표하는 또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간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초창기의 어떤 이념적 사상적 기술의 토대를 이제 갖추게 된 실리콘밸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인물 스튜어트 브랜드의 호럴스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돈을 더 벌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 뭐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도구라고 하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던 것이 샌프란시스코고 그러한 문화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그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은 이제 이런저런 책들에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상당히 이제 삼국지처럼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보고 다시 실리콘밸리라는 이 동네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가 평안하고 그냥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난 뭔가 신기하고 재미있고 세상을 좀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 싶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불편함을 내가 좀 감수하고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 동네가 좀 어떤 대한문화, 뭐 반문화 그렇습니다. 이런 성격이 강했으니까 그 토양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시간은 이제 한 몇십 년 지나서 2026년 현재 보면 그냥 이 동네는 주류 오브 주류 아닙니까? 네, 메인스트림 맞습니다. 그 자체란 말이죠. 맞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몰리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에 눈이 빨개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동네가 이제 실리콘밸리가 됐다라고 보여지면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과거에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약해졌을 것 같은데 과거와 같은 혁신이 앞으로도 이 동네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네. 하시겠습니까? 우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위기를 이제 논하는 수많은 기사도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주류가 됐죠.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성찰을 좀 잃어버린 그런 모습도 보이는 거고 다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에서 많이 그 나왔던 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실리콘밸리는 끝나고 이 어떤 흐름이 다 텍사스나 이런 오스틴 쪽으로 그렇죠. 옮겨가고 더 있다라는 자유롭고 더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가고 네. 있다. 예. 그런 흐름이 약간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지에서 봤을 때 현지의 평을 이제 빌리자면 한 어떤 미국 현지 언론 기자의 표현은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몇 방울 정도 지금 흘러내리는 정도로 이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그 정도로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이나 문화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잡스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잡스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기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기업을 세워서 빨리 이걸 팔아서 돈이나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부르는 이 현상을 경멸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원어로는 헤이트였는데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초창기의 창업자조차 이 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자본과 좀 이제 결합해서 그저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빨리 세워서 팔고 뭐 구글에 넘기고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저는 그 기존의 어떤 가치에 또 반하는 것들이 작게나마 하나 둘씩 생긴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그 AI 회사 중에 클로드의 예. 창업자가 다리오 아모데이인데 이 사람이 원래 오픈 AI 출신입니다. 오픈 AI 출신인데 하지만 오픈 AI의 색깔이 지금 너무 어떤 또 자본의 그 결합을 하고 그리고 너무 그냥 어떤 이윤 창출과 수익 창출에만 이제 골몰을 한다고 해서 여기를 빠져나와서 세운 회사가 이제 엔트로픽이고 그게 결국 안전과 어떤 인간을 위한 인간의 안전 가능성, 뭐 보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가 또 있다 보니까 그 대안 자체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 자체는 계속 그 현지에서 발생은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또 어쨌든 학교를 다니고 좀 공부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95년도에 아마 출판된 그 실리콘밸리의 현상을 이제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라는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 아니 뭐 다 왼쪽 동네인데 거기 뭐 다른 게 있나요, 보면? 그러니까 이 리처드 바브룩이라는 사람은 그 기존의 해방이나 자유를 이제 부르짖었던 하나의 어떤 상당히 왼쪽에 있는 성향 같은 것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 동시에 기업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질 수 있고 기업과 어떤 기술 지상주의가 또 동시에 존재하는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이 현상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제 결합되고 혼합되는 곳이 이제 실리콘밸리다라는 이제 어떤 정의를 내려서 판단을 해서 많은 이제 반향을 일으켰는데 현상적으로는 지금은 좀 자본 쪽에 치우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문화적인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책을 한번 기획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반문화 그러면 좀 반항적인 문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주류와 벗어난 건데 과거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보면 뭐 히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화나 뭐 각종 문학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야 저러고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뭐 68 세대나 이런 것들 보면 유럽이나 미국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맞습니다. 제일 부가 넘치던 동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암묵적 동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란 동네를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삶이 이제 위협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풍요로운 시대에 어떤 더 추가적인 가치를 추구했을 때 등장했던 게 반문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보면은 어떤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의 힘을 주는 환경들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서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사실 반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번 반짝했다가 쉽게 사그러진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 반문화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비트닉이니 아니면 히피니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산속으로 떠나서 아니면 아예 이제 세속과 그 절연하고 머리 뭔가 기르고 이제 썸 네네, 기르고 뭐, 자기들만의 예. 어떤 세계를 이제 갖추면서 떠난 거 아니냐. 그런 흐름도 일부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기술 세계로 이제 뛰어들면서 이 결합을 이루려고 했던 게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하거나 아니면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한국 사회에 제가 이런 반문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어떤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건 주로 어떤 제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운동을 하고 이제 투쟁을 해왔는데 제도를 갖추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이 제도를 갖추고 나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풍요를 겪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던 건가라는 좀 그런 물음에 이제 봉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3, 40년 전, 4, 50년 전에 미리 또 고민을 했던 세대가 있던 곳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고 특히나 이 미국 서부의 이런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라는 이 동네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일부는 남아서 이어져 오고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국에게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저 사람들이 그저 기술만 쫓은 건 아니구나. 기술로 인해서 이제 부를 일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천착했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좀 더 깊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점이 한국의 좀 어떤 하나의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야, 왜 맨날 똑같은 것만 해? 새로운 걸 좀 바꿔봐라고 하면 새로운 거 이게 아니고 사회 자체를 어떻게 좀 뒤흔들어 보고 네. 뭔가 근본적인 걸 변화해 보겠다라는 저 깊은 속에 마음이 있어야만 진짜로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사회를 흔들어 놓는 뭐 기술이 됐던 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취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인터넷 사실 30년 정도 이제 돼서 그 사이에 이제 뭐 스마트폰과 앱이라는 걸 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AI라는 것이 이제 휩쓸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뭐 2026년인데 2028년이면 이제 사람 다 대체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야, 그러면 이제 속절없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뭐냐, 매트릭스처럼 정말 에너지 창출의 도구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겁나는 게 사람이 너무 한 방향으로 지금 이게 쏠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저 목표는 정해졌고 그 목표를 누가 빨리 가서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파워 이런 것을 가진다라는 너무 이제 한 방향으로 쏠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가치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반문화 2026년에도 있을까요? 있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런 이제 반문화라는 개념, 뭐 카운터 컬처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그렇게 낯이 익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 그랬는데 제가 아주 반가운 하나의 그 연설을 접한 계기가 있습니다. 2020년 정도 될 때 이제 하버드 대학교 법학 이제 대학원 그 졸업식 연설에서 예.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하나의 연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연설 제목이 전념의 반문화였어요. 전념의 반문화. 카운터 컬처 오브 커미트먼트에서 전념의 반문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항상 접속돼 있고 항상 검색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뭔가를 즉각적인 답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일종의 이게 주류가 된 사회에서 반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몰두하고 또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어떤 연결을 잠시라도 끊어서 집중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낯설어진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하나의 반문화적인 가치로 정의를 해서 한 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그러면서도 또 어떤 희망 같은 걸 우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담론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명 정도를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빼앗긴 세계. 예, 프랭클린 포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았던 이제 잡지, 그러니까 슬레이트라는 언론사의 편집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술 회사의 자본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입김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잘리게 나오고.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빅테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향을 가진 이 사회에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의 기원도 좀 탐색을 해보고 이런 이제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은 무력하고 개인은 너무 작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사색 가능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뭐 언론인 정도 혹은 뭐 이렇게 졸업생 정도가 아니라 그 미국의 현대 철학을 대표한 휴버트 드레이퍼스라는 UC 버클리 대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술의 철학을 이제 일평생 연구해 온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뭐 인터넷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 온 분인데 이분이 현대 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나 인간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를 부정하고 뭐 예를 들면 히피처럼 저기 그 산속에 들어가서 뭐 디지털 러다이트 운동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거는 이제 무의미하다. 그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을 최대한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색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이분은 이제 의미의 가능성, possibility of meaning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미의 가능성을 이제 회복해야 되고 의미의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좋긴 한데 이 바쁜 와중에 그게 가능할까?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여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네. 특권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은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실리콘밸리 현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애플에 다니는 이제 한인 엔지니어 형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좀 반문화적으로 살고 싶어서 거기서 대중교통을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많이 안 하고 좀 많이 걸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형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여기서 걸을 수 있다는 거는 네가 여유가 있다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많은 이제 중남미 이민자들이 와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계속 차 타고 이제 그렇죠. 옮겨 다니기 바쁜데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의 한계에 봉착을 했고 이걸 뛰어넘으려는 어떤 성장의 그런 그 불씨를 살리려고 하면 조금 반문화적이고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뭔가를 생각해 보는 능력을 계속 길러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장기적인 거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이제 취약한 이제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우리가 인터넷이 등장했던 30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나 많았단 말이죠. 인터넷이라는 이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 정말 자유로운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다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면서 기존 뭐 사회나 공간의 연장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지금은 이제 AI라는 것이 이제 벌써 몇 년, 한 3, 4년 정도 그렇죠.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논의 자체도 사실은 별로 없을 만큼 기술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과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좁은 시야를 갖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하지만 이 실리콘밸리를 떠받치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과연 앞으로도 이제 과거처럼 넉넉하고 여유롭고 새로운 것을 받아주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로움과 다양함의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게 없으면 자원을 쏟아부어서 누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중국이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어떤 경험과 사례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많이 보려고 좀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햄버거도 먹고 뭐 이렇게 노트북도 좀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 하나가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의외로 많다. 그리고 그 현금을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금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현금을 이제 내고 잔돈을 다 거슬러 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신용카드 쓰면 편한데 왜 현금을 쓰냐고 했더니 나는 추적당하고 싶지 않고 내 정보가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아서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큰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미국의 위기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이제 국가들이 또 기회가 되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개개인의 요구를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근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중국 베이징 출장을 좀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료 직원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제 중국을 갔던 지가 한 15년 이상 돼서 신용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호텔 그렇죠. 정도에서만 되고 거긴 뭐 다 알리페이. 다 페이를 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없는데 준비를 안 해왔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국에 쓰는 페이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됐다 그렇게 이제 결제를 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미국에선 왜 안 되냐고 하면 미국 사람들의 어떤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개인의 권한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고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어떤 기술에 선점을 할 수 있었던 중국에 있었던 반면에 네. 다른 의미에서는 좀 더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깊고 강한 체제를 또 유지할 수 있는 또 미국이라는 그런 반증 사례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 한국은 어떻느냐? 한국은 뭐 그 중간 정도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저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주로 타는데 버스를 타다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현금 없는 클린 버스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는 저걸 보면서 그럼 현금은 이제 돈은 더럽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황금 보기를 뭐 돌같이 하라는 이제 우리 최영 장군님의 이제 후손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스탠스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기술 세계를 헤쳐 나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그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례로 하나 더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GPT 3.5가 나오면서 그 2022년도 말이었습니다. 이제 오픈 AI가 공개를 하면서 이제 AI 시대로 확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2022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기술 화두는 메타버스였어요. 메타버스. 그렇죠. 메타버스였습니다. 가상공간이었죠. 네, 지금은 참 잊어버린 단어입니다. 메타버스. 지금은 잊어버린 단어인데 제가 그 하나의 어떤 현지에서 행사를 이제 업무상 준비를 하면서 그 기술 컨퍼런스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갔는데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로 어떻게 돈벌이를 하느냐도 얘기를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왔을 때 그럼 당신의 자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당신은 그걸 얼마나만큼 이제 용인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꽤 긴 시간을 이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의 어떤 그 패권과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나라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한국의 담론은 미래 먹거리 우리가 뒤처집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뭐 이제 뭐 컨텐츠 디바이스, 뭐 네트워크, 뭐 플랫폼 이런 걸로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큰 체급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그때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 대한민국은 적응의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적응하고 스피드로 따라잡고 뭐 하는데 결국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공간, 집단, 뭐 여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렇습니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운전을 안 하고 걸어 다니기, 버스 타고 다니기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문화라는 것이 의미 있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이게 주류 담론을 형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시간을 많이 좀 확보해 나가는 게 좋겠다. 결국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미국에 보면은 아주 큰 창업가들이 나오거나 기업인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교육을 개선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미국에서만 봐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었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마저 용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괴짜마저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던 게 어떤 미국의 힘이 아니었는가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우리도 그런 공간을 조금이라도 좀 넓혀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이 책을 낸 작은 어떤 희망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설 연휴 보내고 계시겠습니다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한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새롭게 나오는 AI 서비스, 뭐 이제는 정말 개인 비서 이제 당장 아마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또 광범위하게 쓰일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변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속도를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항상 나만 좋은 일 시켜주고 우리는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해왔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생각, 그 다음에 반항적이지만 뭔가 전복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유, 용인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 급박한 세계 이슈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세계를 그래도 그동안 바꿔나왔던 실리콘밸리를 이끌어왔던 하나의 축 반문화. 그러니까 이제 주류와 동떨어진 어떤 그러한 분야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그런 것들을 다시 되살리는 게 좀 멀어 보여도 이 복잡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나와주신 김옥진 차장님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